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2021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착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착수회는 사업 추진 프로세스 설명,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PMS 사용에 대한 설명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05년도에 설립되어 총 5개 특구 그리고 12개 강소특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공공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수에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공통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가장 많은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이 특이성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 규모 및 기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기술 이전부터 기획형 창업 R&D까지는 후속 고도화 과제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2개 사업은 후속 고도화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인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후속 고도화 과제는 신규 과제의 최종 평가 후에 지원이 되고 신규 과제 중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과제들은 모두 협약 체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 기간 동안 협약 변경과 같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던 PMS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사업비의 집행은 통합이지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PMS 사용 그리고 사업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동안 1회 이상의 진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업 기간이 8개월 정도 경과되었을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도 점검은 각 과제별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는 PMS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최종 평가 시에도 과제 결과물 확인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은 사업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지정한 위탁 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 후 정산금 반납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 중에는 사업비 집행 이외의 일들은 PMS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협약의 변경입니다. 협약 변경은 통보사항과 승인사항으로 나눠집니다. 통보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사항이 있고 PMS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통보사항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사항은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시는 것 같이 5개 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사항에 대해서 신청 시에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약의 변경은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후에는 PMS에서 협약 변경 기능이 비활성화되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2주 내에 PMS에 신청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는 통보사항 및 승인사항 외에도 과제 수행 중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각 사업별 담당자와 협의 후에 추진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상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규정 그리고 연구비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비 계좌는 다른 용도의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과제 용도로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계획서에 있는 목표 달성 등이 사업기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속 고도화를 신청하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과제 최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 고도화 과제가 사전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협약 시에 제출하신 것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연구 노트를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시는 교육의 경우는 각 사업별 담당자가 안내한 것과 같이 2가지 교육을 이수하시고 증빙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정동회계법인의 위탁청산본부장인 최정길 전무이사입니다. 예, 금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져서 모든 자료가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고요. 과거에 그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과학기술기본법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용기준 자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연구개발기관, 그 다음에 전문기관, 더불어서 지정회계법인 다들 지금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예, 6월 달에 매뉴얼이 나왔으니까 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침을 보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연구비 집행하면서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매뉴얼에는 각 세목별로 Q&A도 붙어 있습니다. 예, Q&A도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연구비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통계산기준 및 인정기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 그 다음에 승인사항, 예, 그 다음에 정산기준, 사용기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공통계산기준 및 인정기준에서 공통계산기준인데요. 공통계산기준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했듯이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금액으로 써야 된다. 또 어떠어떠한 금액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걸 정의 내린 건데요. 연구개발기관회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간접비는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2020년까지 유지되고 있던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이나 아니면 공동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았어요. 따라서 범용성 비품에 대해서는 뭐 사업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또 인정을 해주지 않고 각 부처별로 범용성에 대해서 취급하는 규정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이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러면 연구개발기관에서 범용성에 해당되는 비품을 그냥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연구개발 과제, 여러 연구개발 과제, 기관이 공통적으로 쓰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범용성인데요. 이게 바로 간접비 집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범용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 집행, 연구 지원비 항목에 기관 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라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활동비는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이라고 과제 단어가 붙고요. 근데 간접비의 기관 공통경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연구 수행을 위한이에요. 따라서 연구와는 맞는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간접비 대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에 분명하게 명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혁신법에서는 과거 규정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가로친 부분인데요. 실제 환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가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우리는 환급 받지 않는데 환급 안 받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연구비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세를 같이 공급 대가로서 집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이 덜어 있었는데요. 혁신법에서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제 환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면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번 항목입니다. 이 5번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인데요.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혁신법에서 강조해 놓은 겁니다. 예, 지금 연구개발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라고 하니까 가, 나, 다에 해당되는 각 목은 계상이 가능하다. 쓰지 마라라고 한 거에 제외한다니까 계상이 가능하다.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 말이 복잡하죠.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가항은 뭐냐면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의장이나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어요. 그곳에서 집행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로? 주관기관이 주관기관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었는데, 예, 주관기관과 공동기관과 참여기관과 유탁기관만 상호간 거래가 아니라 공동기관이 공동기관하고 거래하는 것도 상호간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비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하는 비용이에요. 여기 비영리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보통 요즘 대학들도 이런 트렌드인데요. 큰 연구시설 장비는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중앙 관리를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유지보수, 수선 이런 게 더 유리해서 그렇게 중앙 관리하는데 각 연구자들은 그 시설 장비를 이용할 때 그 중앙 관리된 곳에서 시설 장비를 이용하고 감가상각비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역시 이것도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로 불인정 처분된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혁신법에서는 이걸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해주고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예,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중앙시설 장치에서 이용하면 그 비용은 인정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도 있던 규정이죠.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 나번이 중요하죠. 나번이 뭐냐면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면 인정합니다. 상호를 안 보는데요. 요즘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 각종 분석 평가 센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대학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기네 대학에 있는 그 센터를 이용해서 비용을 지급하면 이게 또 상호간 거래에 해당이 돼서 안 됐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규정이었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각 비영기관들은 그런 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분석 결과서가 나와야 됩니다. 분석 결과서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석 결과서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의 센터는 센터로서의 가치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서가 나오는 경우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3번의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기관의 중앙 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제에 병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병원들이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죠. 병원들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간단한 시약 및 재료를 중앙 창고에서 구매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과거에 불인정 사례인데 이걸 열어줬어요. 예, 이걸 열어주면서 자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 6번 항목 보십시오. 6번 항목 불인정 사례인데 이 규정이 이번에 혁신법에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처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업이 많은 부처들은 이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 과기부의 연구개발 처리기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배 처리기준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혁신법에 이게 들어간 게 뭐냐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거래 안 된다는 겁니다. 물적이 구분이 곤란한 건 뭐냐면 지분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적인 경우에는 임원이 같다던가 아니면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가 하는 기업이라든가 대표자의 존비속이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이고요. 우리 수행기관의 계열사, 관계회사, 지분이 얼마 정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우리가 연구개발기관인데 우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간의 거래는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취지는 뭐냐면 연구개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그와 특수관계가 형성돼 있는 어떤 회사가 또 다른 매출 창출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아주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과거에 몰랐던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1, 2, 3, 4번 항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언제까지 연구개발비를 써도 되냐라는 내용인데요. 이거죠. 연구개발비는 당연히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까지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 기간이라 하면 혁신법에서는 연차평가가 폐지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해당년도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이제 혁신법에서 의하는 연구개발 기간은 단계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계 기간 또는 전체 기간.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과제는 단계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총 연구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총 연구 기간이 3년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에 해당되는 연구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3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따라서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까만색으로 좀 강조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그리고 연구수당.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거된 거니까 이런 항목들은 언제까지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는 써도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 이런 항목들은. 근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이 언젠데요? 연구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은 연구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인데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연구수당 열거된 거고요. 자, 세 번째 항목인데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할 때까지 집행을 해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그럼 원인행위가 어떤 행위가 원인행위인지 모르시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인행위는 계약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국가계약법상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플레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행위는 계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연구시설 장비비 안 되잖아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이내에 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혁신법에서 추가된 게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는데 그것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명히 명확화시킨 겁니다. 혁신법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여비, 특히 여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출장 가실 때 우리 연구비 카드를 과제 책임자님이 보유하고 계셔서 우리 개인 카드로 출장비를 쓰고 여비를 쓰고 그거를 정산받는 행위, 관행적으로 많이 인정을 해줬는데, 자, 혁신법에서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연구비 카드 나오기 전까지도 비용을 써야죠. 연구비를. 그때 법인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불인정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인데요. 이 부분을 왜 한번 건드려 봤냐면 이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분명히 제일 1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해야 된다. 이 경우 직접 비중 다음 각 호의 사용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뭐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예, 유탁연구개발비하고 간접비가 빠졌네요. 예, 이거 빼고는 누구의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연구비를 집행함이 있는데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친 내부 품위서가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구 책임자의 서명이 없는 지출결의서가 없는 연구비 집행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에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에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고 쓰는 건데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통합이지바로, 예,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합이지바로하고 통합 RCMS가 있는데 저희는 통합이지바로.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일괄 지급 대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괄 지급 대상은 정부 출연기관들을 일부 일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건별 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별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예요. 이 건별 지급을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하라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뭐 품위서 아니면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증빙등록에다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을 하라라는 거고 이제는 종이정산 없어졌습니다. 예, 통합이지바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상시점검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상시점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예, 근데 아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마다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웬만한 거는 전문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점검을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용 절차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을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박스로 친 제22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사용시설 보호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 사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에 자비로 집행된 금액은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이후에 상계 처리가 된다.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전 승인사항인데요. 이 승인사항은 좀 중요합니다. 예, 승인사항은 좀 되게 중요해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모토가 뭐냐면 연구자 중심의 행정이에요. 가급적 규제를 좀 적게 하고 가급적 증빙 절차도 간소화시켜서 연구자 중심의 행정을 한다라는 게 모토인데요. 따라서 승인사항도 상당히 좀 심플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체 변경 사항으로 통보 사항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인사항 첫 번째, 연구개발비 총액이 변경되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구개발 기간은 단계기간 또는 총연구기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고 3년짜리 기간이라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연도별로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겁니다. 연도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죠.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죠. 연도별 정부 출연금과 기간부담금이 변경될 때 연도별로 이때 승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간부담금은 과거의 민간부담금이에요. 과거의 민간부담금이 기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예, 기간부담금에 뭐가 있냐면 현금부담과 현물부담이 있죠. 그 내용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승인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괄호에 쳐 있죠. 현금 부담 금액과 현물 부담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접비 총액이 변경되면 간접비 총액 증액을 하려는 경우 총액이 변경 승인 사항이고요. 자, 4번 항목입니다. 이 4번은 네 번째 항목인데요.
없던 규정이 생겼어요. 혁신법에서 강조드립니다.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어떤 내용이 취가 됐냐면 영리기관 인건비는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인정이 안 돼요.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로 개정됐고요. 자, 그리고 이겁니다.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현금 인건비가 변경돼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증감액이 발생되면 승인 사항이에요.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하면 됐는데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의 증감액이 발생되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뭐 유탁연구개발비가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뒤에 가면 승인 사항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전문기관 승인 사항. 그다음에 이따 나오겠지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게 생겼는데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입니다. 근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게 하려면 역시 승인사항. 이렇게 승인사항 몇 가지가 좀 추가된 경우는 좀 있어요. 자, 과거에도 있던 규정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부가세 포함, 부대비용 포함, 3천만 원이 넘는 연구시설 장비를 계획되지 않은 거를 사려고 할 때, 계획되지 않은 걸 사려고 할 때, 계획이 됐는데 변경해서 사려고 할 때, 계획이 됐는데 변경해서 사용할 때, 자, 계획이 됐는데 안 사려고 할 때, 3천만 원짜리 이상짜리를 계획된 이 세 가지 사유는 사전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뭐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 제우스 등록 대상인 걸 알고 계실 테고요. 이런 승인 사항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득하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정상 과정에서 불인정 처분됩니다. 환수 조치가 되니까 승인 사항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협약의 변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그래서 통보 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통보는 그럼 뭐냐? 뭐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떻게 통보하는 거냐? 뭐 전문기관에다가 뭐 공문을 내야 되는 거냐? 아니요. 밑에 세 번째 먼저 볼게요. 3번 항목인데 통보라는 건 뭐냐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 변경된 내용을 그냥 등록하면 통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정보 시스템이 뭡니까? 통합이지 바로 왜?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이나 뭐 참여 연구원들의 변경이나 아주 사소한 변경은 그냥 통합이지 바로에다가 변경 등록을 하면 통보를 한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정상 기준인데요. 정상 기준의 본 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연구개발비 계산 기준 인정비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항목과 8번 항목을 좀 강조드리겠는데요. 이 정상 기준에 뭐가 있냐면 과거의 현물에 대해서 정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리기관은 정산을 하냐 비영리기관은 하지 않느냐 각 부처별로 되게 많았어요. 의견이 다 분분했고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통일화시켰습니다. 현물에 대해서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산을 가름해버려요. 따라서 특별하게 각 전문기관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는 있겠는데 특별하게 현물에 대해서 정산이란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산으로 가름된다라는 게 7번 항목입니다. 7번 항목에 그래서 8번 항목에 그렇게 돼 있죠.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현물은 정산을 아예 안 한다?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했으면 이 현물부담 확인서에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따져야 되겠죠. 그건 정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연구개발기관이 현물 얼마 우리 부담했어라고 만약에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진위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은 있어요. 현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연수 5년 이내 취득가액의 20%까지 인정해준다. 근데 기술 도입비인 경우에는 기술 도입비, 특허권
예, 우리 연구개발기관이 우리 특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제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기관들 많은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같은 거 삽니다. 예, 특허권 사와요. 그걸 기술 도입비라고 그래요. 무형자산. 이것도 현물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2년 이내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구입한 비용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예, 현물이. 그런데 이렇게 이래서 우리는 현물을 이렇게 부담했어 라고 현물 부담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로 기재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아마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아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인건비부터 세목별로 이제 사용기준이 진행되는데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유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예, 간접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그게 없죠. 참여율, 예, 참여율이 개념이 폐지됐습니다. 참여율은 없고 인건비 계상률로 관리가 되도록 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좀 많이 완화해 줬어요. 연 단위로 계상을 해라. 과거처럼 연 단위로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관리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나머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이런 데는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래서 매달 통합이지발효에 인건비 등록을 하셔야 돼요. 통합이지발효에 매달 인건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 계상률을 올바른지 아닌지를 회계법인에서 매달 상시 점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보게 되면 인건비 증빙자료에 올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참여연구원 현황표가 있는데요. 그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무엇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냐면 과거에는 참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뭔데? 인건비 계상률은 이거예요. 인건비 계상률이 100%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참여연구원별로, 예, 참여연구원별로 A라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계약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과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자체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해서 받아야 될 월급여가 있겠죠. 그 받아야 될 월급여가 만약에 300만 원인데 인건비로 현금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 계상률이 100%인 거예요. 인건비 계상률이 100%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을 하겠죠.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A라는 연구원은 인건비 계상률을 50%할 거야. 50%할 거야라고 했으면은 인건비 계상률이 50%가 나와야 되는데 50%를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18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60%가 된 거죠. 그러면 인건비 계상률을 50%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참여율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50% 하겠다는 건데 60%를 했으니까 초과되는 10%는 불인정. 예,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격으로 하냐. 그리고 뭐 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비영리 기관의 기준급여에 기준단가 뭐 이런 걸 적용한다고 해서 뭐 선임급이면 300에서 500, 책임급이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레인지로 되어 있는 체계로 인해서 과거에 인건비 검증을 했는데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예, 기준단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예, 연구개발기관의 소속기관 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른 연봉계약서에 있는 그 급여에 그거대로 하랍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어떤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없는데 규정이. 그쵸? 그때는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예, 프리랜서가 연구에 참여하려면 외부인건비 대상자가 될 텐데요. 그때는 연구개발기관하고 참여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죠. 거기에 계상된 기준대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은 10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을 따질 때 밑에 내가 받아야 될 월 급여 중에 내가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인데 거기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적립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산할 때
인건비 계상률이 120%가 나왔네. 120%가 나왔는데 그 20% 초과된 게 4대 보험이냐 퇴직금 적립액이냐로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대 보험의 비율이 한 9%가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금은 12분의 1 정도 주니까 약 한 3점 몇 프로,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 합치면 한 13% 될 거예요. 본봉에. 역시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이 한 113%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게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13%가 넘어가서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불인정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월 단위로 계상한다는 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월 등록하셔야 돼요. 월 단위로 계상하라고 돼. 계상이라는 게 뭡니까? 계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는요. 통합 이지바로의 등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요. 이렇게 했었어요. 막 시스템에다가 인건비를 한꺼번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인정을 했었고 그 사업기간 내에만 지급하면 웬만하면 막 8개월치, 3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도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영리기관 특히 조심하십시오. 월 단위 계상입니다.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인건비를 매달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4대 보험, 본인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 다 인정이 되는 건 과거와 동일하고요. 참여율이란 개념은 어디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참여율은 삭제됐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거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를 적용하는 그 단가는 자체 규정. 예, 자체 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라서 계약된 연봉계약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본 슬라이드의 세 번째인데 과거에 이런 규정이 있었죠. 현금 인건비 계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현금 인건비를 계산 가능한 사례를 열거해 놨잖아요. 신규 채용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라든가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돼 있다든가 아니면 지식 서비스 분야에 과제를 하고 있다든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신규 채용 근데 중견기업도 해당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를 무조건 써도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나머지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거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별도로 관련 규정과 지침에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사례를 열거를 한다면 거기에 해당돼야지만 현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금 인건비 사용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리기관입니다. 야,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게 전부 다 바뀌었다는 뜻이죠. 지금 혁신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초과할 수가 없다. 50%를 초과하려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 즉 전문기관, 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라는 건데 현금 인건비는 뭔지를 알겠는데 현금 연구개발비가 뭐예요? 연구개발비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기관 부담금 중에 현금, 기관 부담금 중에 현물 이렇게 돼 있는데 현물을 뺀 거. 예, 그래서 정부 출연금과 기관 부담금의 현금 그걸 합친 금액이 현금 연구개발비죠. 거기에 50%까지 되어 있고요. 자, 5번 항목입니다. 자, 연구개발기관이 인건비에 대해서 혁신법이 또 하나 크게 바뀐 거 있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비목별 소요 명세서를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바뀌었죠. 과거처럼 연구재료비 구입할 때 품목, 단가, 수량 구체적으로 어떤 거 살 건지 쭉 나열해갖고 작성했던 방법이 바뀌었어요. 연구재료비 얼마 쓰겠다. 그냥 총액으로.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 얼마 쓰겠다. 그냥 총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별지서식으로 관리해요. 별지서식은 여러 군데의 별지서식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혁신법의 별지서식도 있고요. 시행령의 별지서식도 있고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별지서식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서식입니다. 왜냐하면 이혼대 다 틀려요. 같은 이혼대 그 규정에 따라서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치서시 2호에 따라서 인건비를 내부 기존 인력 인건비와 신규 인원 인건비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7번 항목입니다.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원래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전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리기관만, 예, 영리기관만 승인사항이에요. 자, 8번 항목은 과거에 이제 그 외부 인건비인데요. 이 외부 인건비에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에 뭐가 있냐면 대학의 교원, 예,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원으로 되어 계시는 분은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고요. 두 번째, 공무원도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입니다. 공무원도. 세 번째 이게 있어요. 영리기관의 임직원도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입니다. 영리기관의 임직원은 보통 다른 기관,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계신 분들을 외부 인건비 연구원으로 사용하고 현금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영리기관의 임직원은 현금 인건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영리기관, 우리 수행기관 말고, 따라서 어떻게 된 거냐면 외부 인건비 대상자에서 타 영리기관의 임직원으로 계신 분은 외부 인건비 대상자가 안 됩니다. 예, 외부 인건비 대상자가 안 돼요. 현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외부 인건비를 그럼 외부 인건비 대상자는 누가? 예, 프리랜서나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타 대학에 속해 있는 석박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학생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외부 인건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외부 인건비를 활용하게 되면 외부 기관장 확인서를 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8번 항목이 기재된 겁니다. 외부 인건비를 하면 그 다른 기관 소속돼 있다면 특히 타학교 학생들 속해 있으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타학교 학생들하고 다이렉트로 계약 맺어가지고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외부 기관장 확인서를 나중에 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학교 학생들을 참여연구원으로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시려면 꼭 그 기관에 승인받으세요. 그래야지 외부 기관장 확인서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조드립니다. 자, 연구시설 장비비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굳이 바뀌었다고 하면 연구개발 기간의 개념이 바뀐 거죠. 단계기간 종료 2개월 이전, 최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쭉 읽어봐도 되는 사항인지라 예,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3천만 원 이상짜리 제우스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제우스에 등록합니까? 이거예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예, 제우스의 등록 대상인 연구시설 장비비는 첫째, 정부 출연금으로 샀어야 돼요. 기관 부담금으로 산 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샀어야 되고, 두 번째, 부가세 포함, 부대 비용 포함 3천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아마 제우스 등록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료일 2개월 전에 연구시설 장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검수까지 끝나야 돼요. 예, 인도돼서 검수까지 다 끝나야지만 사용한 걸로 봅니다. 종료일 2개월 전에 검수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종료일이 단계기간 종료일, 예, 그런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3년짜리 단계를 하고 있다. 근데 1차년, 2차년, 3차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차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종료일은 2차년 종료 2개월이 아니라 3차년 끝, 단계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연구 재료비는 한번 읽어보시고, 바뀐 게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되고요. 많이 바뀐 연구활동비를 좀 강조드리고자 패스할 건 패스 시켰습니다.
예, 연구활동비인데요. 연구활동비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를 아예 정해버렸어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밖의 비용. 따라서 1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그럼 통합이지발에 어디다 놓지? 예, 그 밖의 비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걸 강조드리고, 이거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썼는데 1번부터 8번 항목에 해당될 것 같지가 않아요. 통합이지발에 어떤 세세목을 써야 되죠? 그 밖의 비용. 예, 그 밖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지원비라는 세세목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연구와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뭐 과거에 많이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야근식대. 야근식대입니다. 예, 야근식대가 과거에 연구과제 추진비였다가 연구활동비로 바뀌고 사용용도 7호로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이 야근식대가 연구인력 지원비라는 세세목을 씁니다. 연구활동비라는 세목 안에 연구인력 지원비라는 걸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인데, 연구실 운영비는 이런 거예요. 그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연구실 운영을 위한 소모성 경비, 그 다음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뭐 비용, 그 다음에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을 위한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연구실 유지비라는 연구실 운영비라는 세세목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경우 많죠. 예,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예, 소프트웨어 활용비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게 뭐냐면 과거에 없었던 기술 도입비가 개념이 도입됐고요. 예, 특허권 구입하는 겁니다. 사오는 거예요. 특허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은 간접비의 성과 활용 비용으로 쓰는 거고, 특허를 사오는 비용, 예, 그걸 기술 도입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그 다음에 과거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세 개를 묶어서 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세세목이라는 걸 바뀌었는데, 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주의사항입니다. 영리기관 조심하십시오. 영리기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캡 씌워놨습니다. 직접비의 40%까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데, 직접비의 40%까지 밖에 인정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 영리기관은. 그럼 이 직접비에는 현금만? 아니요. 현물도 포함. 예, 현물도 포함. 그거의 4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나오네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전 기관 전부 다예요. 예, 굳이 영리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다. 비영리,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40%가 넘어갈 것 같아. 우리 요번에 임상시험 하는데 임상시험비 비싼데, 그래서 4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초과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 받으셔야 돼요. 꼭 승인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승인 받지 않으면 예, 불인정 처분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비에 대한 증빙을 좀 명확하게 해놨죠. 10만 원이 넘냐, 10만 원이 넘지 않느냐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결제 문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매뉴얼을 보게 되면 회의록에도 10만 원이 안 되면 서명까지 요하지 않아요. 예, 서명까지 요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국외 출장비인데 뭐 출장 계획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고요. 8번 항목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사용 계약, 예, 라이센스인데요. 라이센스를 우리가 계약하고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쓸 수 있는데, 예,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이 돼야 돼요. 이걸 강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이 됐어야 되고요. 자, 과거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12월 31일 날 과제가 종료되는데 7월 1일 날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1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을 때 12월 31일까지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다음 년도 1월부터 6월분은 과제기간 이후 기간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죠. 안분계산에서 불인정 처분했어요.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왜? 라이센스는 1년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되는 걸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형식법에서 마지막 9번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예, 사용계약 단위가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면은 그 기간 전부 다 인정합니다. 즉 1년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돼. 그러면 1년 단위 계약하신 거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월 단위로 계약이 돼. 그러면 종료 월까지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계약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면 그 기간까지는 전부 다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실 운영비 영리기관만 해당됩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하려고 할 때 별지서식 3호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립니다. 영리기관은 별지서식 3호로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번입니다.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계상 불가. 아예 연구실 운영비에는 소모성 경비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되는 비용과 연구환경 유지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호 서식을 보게 되면 소모성 경비는 아예 집행 불가라고 아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에 대한 소모성 경비 못 씁니다. 그러면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연구환경 유지비는 쓸 수 있냐? 예,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쓸 수 있냐면 이 별지서식 3호로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협약할 때 별지서식 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이거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예,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구활동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 활용비인데 전문가 활용비에 우리 수행기관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 활용비 못 쓰나요? 그리고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못 쓰나요? 예, 영리기관은 못 씁니다. 영리기관은요, 최소 단위 분조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동일 연구개발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문가 활용비를 아예 영리기관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법이 그게 좀 바뀌었죠. 그런데 정부 출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은 달라요. 예, 영리기관은 아예 못 쓰고요. 정부 출연 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은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돼요. 예, 수행기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기관간도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린 분은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이 공동개발기관에 어떤 사람을 활용해도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최소 단위 부서는 어떤 부서? 예, 공동개발기관의 연구를 주관하는 그 부서와 전혀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른 부서에 계신 분을 전문가 활용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호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혁신법 매뉴얼에 그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한번 매뉴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근데 영리기관은 안 돼요.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동일 연구개발 기관 내에 있는 사람은 최소 단위 부서 틀려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전문가 활용비. 예, 그걸 좀 강조 드리고요. 연구수당은 이제 몇 가지 강조 드리는데 이거를 강조 드릴게요. 그 과거에 없던 규정이 도입됐어요. 어떤 게 도입됐냐면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물론 이 단독과제가 참여연구원이 혼자가 아닌 경우는 단독은 집행이 안 되고 2인 이상 집행이 돼야 될 텐데 2인 이상 집행이 될 때 1인 최대 지급률이 정해졌어요. 70%로. 예, 70%를 넘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여도 평가를 누구까지 해야 되느냐가 참 문제가 많았었죠. 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근데 혁신법에서는요. 기여도 평가 대상은 참여연구원 전부다. 예, 참여연구원 전부 다 기여도 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여도 평가서에 참여연구원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빠져 있으면 올바른 기여도 평가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위주로 좀 강조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린 자 4번 항목에 있죠.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70%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뭐 20% 초과한 금액 뭐 이거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식이 추가됐어요. 마지막 식. 이게 뭐냐면 이거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마 그럴 거예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비를 계획보다 80%보다 적게 집행하면 연구수당도 그 적게 집행한 비율만큼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79% 집행하면 1% 연구수당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계획 대비 70% 집행하면 10%. 그러면 81%는 괜찮습니다. 80%까지는.
직접비를 80%까지 집행한 거는 그냥 다 집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연구수당 100% 다 집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 80%가 안 돼요. 집행된 비율이. 그러면 그 안 되는 비율만큼은 미안하지만 연구수당도 감액해서 사용해. 이 뜻이에요. 이게 추가된 거예요. 8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해설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간접비인데요. 이 간접비는 꼭 읽어보십시오. 예, 강조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그 페이지 수를 보면 연구활동비 페이지보다 간접비 페이지가 더 많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연구와 유관되게 집행된 비용은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집행도 연구와 유관되면 집행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예, 연구자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를 많이 안 해놨어요. 열거를 많이 안 해놨는데 대신 간접비에 열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접비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직접비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인력 지원비 있고요. 연구 지원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관 공통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이라고 써 있죠. 예, 연구활동비는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이라고 돼 있고요. 뭐 연구를 위해 쓴 건 맞는데 기관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전부 다 간접비입니다. 기관 공통경비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연구환경 유지비에 우리 연구실에다 에어컨 좀 설치해야 돼.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예, 에어컨 구입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비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치하려니까 설치 공사비가 들어가네. 전압도 낮아서 좀 승합도 해야 되고 전선도 따와야 되고 뭐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거는 직접비로 쓰시면 안 돼요. 연구실 운영비가 아니라 그게 바로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예, 기관 공통경비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비가 강조됐습니다. 사업단, 연구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죠. 그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다 간접비예요. 그럼 사업단은 직접비는 뭘 씁니까? 사업단이 왜 뭐 하는데요? 전문적인 과제 관리하는 데잖아요. 과제 관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출장, 그죠? 현장 점검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런 비용 들어갈 거고 회의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회의비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평가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런 게 그 사업단의 직접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단 운영을 하면서 뭐 비품도 살 수 있고 뭐 어떤 운영 비용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뭐 직접비로 우리는 사업 계획을 짰었다. 왜 안 되냐? 안 됩니다. 사업단 운영비라고 간접비 연구지원 항목에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간접비, 사업단 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단에서 간접비 최소 비율 있죠? 4%. 4%밖에 안 잡았어요. 간접비를 요즘. 사업단들이 보니까 17%까지 잡아도 되는데 그리고 사업단은요 별도로 중앙행정기관하고 정해서 간접비 비율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 같은 경우 지금 4%밖에 안 잡은 사업단은 빨리 협약 변경하셔야 됩니다. 왜? 사업단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을 써야 되는데 간접비가 적어요. 4%밖에 안 되고 그거 다 직접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불인정 대상이에요. 예, 여기 분명히 돼 있습니다. 간접비 강조드리고요. 간접비는 읽어보셔야 될 항목이 무지 많아요. 보세요. 연구윤리 이런 거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써야 돼? 똑바로 써야 돼.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 연구윤리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초청해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죠. 그거 뭐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연구윤리 활동비. 간접비의 연구윤리 활동비. 예, 연구윤리 규정 제정, 운영, 연구윤리 교육, 예, 연구윤리 인식 확산 이런 비용 할 때 연구윤리 활동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마치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간접비에 명시돼 있죠. 자, 그런데 간접비에 또 뭐가 있냐면 예, 연구지원비에 연구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활동 지원금에 뭐가 있어요?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계조료가 있어요. 논문계조료? 아까 연구활동비에 그 밖의 비용에도 논문재료비가 있었는데 간접비에도 논문재료비가 있어? 선택기야? 뭐 직접비로 써도 되고 간접비로 써도 되고 그런 거야? 아닙니다. 자, 연구개발 기간 내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비의 논문 게재료. 연구개발 종료 이후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간접비의 논문 게재료.
예,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 혁신법 매뉴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연구개발 종료 이전에는 직접비의 논문 계조료 선택 아니에요. 연구개발 종료 이후의 논문 계조는 간접비의 논문 계조료. 자, 그 다음에 성과령 지원비 볼게요. 성과령 지원비에 뭐 특허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성과령 지원비로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이거 마치 연구활동비를 쓸 수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간접비예요. 과학문화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비로 쓰게 되면 불인정 처분 받죠. 그래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뭔가 홍보하고 싶어.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홍보 전문가 양성 뭐 이런 것 전부 다 과학문화 활동비를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마쳤고요. 본 설명은 과거 규정을 그냥 설명한다기보다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주요 변천된 내용들, 어떤 게 변화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관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은 혹시 저희 정동회계법인은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회계법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메일로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3일 이내 답은 다 갑니다. 항상 3일 이내 답은 다 가니까 이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근거 규정까지 해서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협약을 진행하시고 나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사업지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지급 신청에 사업비 지급 신청 메뉴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과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신청 버튼을 확인하시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사업비 지급 신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기본 정보와 사업비 지급 계획 정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지급 신청을 할 사업비 지급 계획의 차수에 우측에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사업비 지급 신청 목록과 사업비 지급 신청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 주명, 그리고 신청 일시 등은 기존에 협약 정보에서 입력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비 신청서 첨부 파일만 추가를 해주신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비 지급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확인을 하신 후에 사업비 지급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료 처리를 하시면 통합이지바로로 자동 전송이 진행되고 그때부터 통합이지바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입니다. 협약 변경 부분에 들어오시면 협약 변경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목록에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우측에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협약 변경 상세 정보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협약 변경 신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본 정보와 협약 변경 신청 내용, 협약 변경 신청 목록, 확인 및 제출, 협약 변경 신청 내역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이 돼서 입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약 변경 신청 내용의 경우 과제 정보, 목표 및 내용, 기관 정보, 참여연구원, 그리고 사업비 재배분과 비목 변경, 그리고 연구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협약 변경 신청 내용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신 후에 신청 목록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협약 변경 신청 내용의 과제 정보를 살펴보면 수행기관과 기술기여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간의 경우 총 수행기간과 당해 수행기간을 변경하실 수 있고 변경 사유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기술기여도의 경우에는 총 1년차부터 5년차까지 5개년 연차에 대해서 기술기여도를 변경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퍼센티지를 입력하신 후에 변경 사유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목표 및 내용입니다. 목표 및 내용에서는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협약 변경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에서는 최종 목표, 당해년도 사업 목표를 변경을 하실 때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 내용, 당해년도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변경을 하실 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관 정보입니다. 기관 정보는 기관 추가, 기관 변경, 기관 정보 수정, 책임자 변경, 실무 담당자 변경, 사업비 계좌 변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 추가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추가의 경우 화면에 들어오시면 기관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없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 버튼을 보시면 찾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기관 추가 및 변경을 진행을 하셔야 될 때는 먼저 변경하거나 추가될 기관을 기업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된 기관 회원을 이 돋보기 버튼을 통해서 찾는 과정을 거치고 그 찾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기업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해당 칸에 채워지게 됩니다. 불러왔을 때 비어있는 필수 정보임에도 비어있는 경우에는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해당 필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기관 추가 및 변경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찾기를 하시면 비어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불러와져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기관 정보를 추가하시고 나면 다음은 책임자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책임자 정보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책임자의 경우 개인 회원 가입이 필수이고 가입된 회원을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확인 버튼을 통해서 책임자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저희가 시스템에서 보여줍니다. 생년월일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해당 정보에 맞는 회원을 선택을 하시면 그 회원의 정보를 어느 정도 이 화면에 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등록을 하셔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자의 경우 실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패스를 하시면 되고 실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실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개인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그 회원을 실무 담당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보여드리고 맞는 회원 정보를 선택하셔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좌 정보 작성인데요. 사업비 계좌 정보 작성은 은행명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계좌 정보를 검색해서 예금주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해당 계좌 검증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변경 사유를 입력해 주신 후에 가장 상단에 있던 기관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관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정보 저장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기관 수정입니다. 기관 수정의 경우 기관 추가 및 변경과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확인을 해보면 기관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기관 회원으로 기관 정보 수정 후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필수 정보들을 수정하신 후 다시 이 화면으로 접속을 하셔서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최신 정보로 동기화가 됩니다. 정보가 변경되는 정보가 모두 입력된 것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기관 정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책임자 변경입니다. 책임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변경될 책임자를 개인 회원 가입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 회원 가입된 책임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검색을 해서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적으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책임자 변경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실무 담당자 변경입니다. 실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실무 담당자 개인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이름으로 개인 회원 정보를 검색하신 후에 선택을 하셔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실무 담당자 변경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계좌 변경입니다. 사업비 계좌 변경도 마찬가지로 은행명을 입력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 계좌 검증을 진행하셔서 예금주를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입력이 되게 하고 후에 사업비 통장 사본을 추가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사업비 계좌 변경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원 정보입니다. 참여연구원 정보는 참여연구원 추가, 인력 변경, 인력 정보 수정, 인력 삭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참여연구원 추가 및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가 않고 생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회원 정보를 확인했을 때 동일한 회원 정보가 있는지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정보가 맞는 회원을 클릭을 하시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필수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변경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인건비, 월급여, 현금, 현물 입력하시고 당인연도 참여기간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부분이 당인연도 참여기간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도 참여기간이 1년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12개에서 13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월급여, 현금, 현물은 위에서 인건비로 입력하셨던 내용이 자동적으로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참여율 부분이 있는데요. 참여율의 경우에는 월별 참여율과 당연연도 참여율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참여율을 입력을 하는 것은 당연연도 참여율이고 아래 인건비의 참여율의 경우에는 월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의 합계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문이 오는 경우에 참여율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월 급여와 현금, 현물 계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참여율이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참여율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급여 대비 현금, 현물 금액을 수정하셔서 상단에 참여율 재계산 녹색 버튼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참여율이 계산돼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되는 현금, 현물을 0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참여율을 변경을 하실 수 있게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건비까지 모두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참여연구원 추가 및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원 삭제입니다. 참여연구원 삭제는 삭제할 참여연구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연구원 삭제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재배분입니다. 사업비 재배분의 경우 좌측에 변경 전 사업비 배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 후 우측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좌측 사업비 재배분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측에 새로 변경될 사업비 배분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지방비, 그리고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총액의 변경이 있다면 비목 변경도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비 재배분만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비목 변경도 함께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 재배분이 변경이 되고 나면 이 비목 변경 탭으로 오셔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비 재배분의 변경이 된 내용이 현재 사업비 비목 변경 내용에 반영돼서 보이실 거고 비목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비목 변경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목 변경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단에 실제 기관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에는 비목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변경 전과 변경 후 비목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변경 후 쪽에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쪽 입력을 하실 때 이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간접비의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의 직접비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직접비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간접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우측 상단에 간접비 산정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을 완료하시면 간접비 산정 비율에 실제 지금 현재 간접비가 몇 %인지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간접비에 대해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시고 금액이 맞게 된다면 저장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하시면 비목 변경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연구 장비입니다. 연구 장비는 보유 장비 및 신규 구매 임대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연구 장비 추가, 연구 장비 수정, 장비 삭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비 종구의 경우에는 취득기관, 장비 취득 구분, 장비명, 구매 금액 등에서 대해서 입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관련한 규정은 연구장비 관련 규정을 클릭을 하시면 연구장비 관련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연구장비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진행을 하고 나면 협약 변경 신청 목록으로 이동을 진행합니다. 협약 변경 신청 목록으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까지 입력을 하셨던 협약 변경 신청 목록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일자, 그리고 신청 참여 구분, 신청 기관, 변경 신청 구분, 진행 상태, 신청 내용 등의 내용으로 현재 어떠한 협약 변경 신청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임시 저장인지 저장 완료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 저장 상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여기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주관기관에서는 이 임시 저장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시 저장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연락을 하셔서 저장 완료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 완료인 상태의 내용을 검토 및 삭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토의 경우에는 협약 변경 신청 내용 입력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링크로 지원을 하고 삭제를 누르면 협약 변경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해서 처음부터 재입력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을 확인하신 후에 좌측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서 확인 및 제출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협약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통보사항과 승인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보사항은 통보사항끼리 그리고 승인사항은 승인사항끼리만 확인 및 제출이 가능하신 것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및 제출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 번의 건으로 묶어서 신청할 협약 변경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 제출 대상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 변경 신청 구분 및 진행 상태, 신청 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 대상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협약 변경 건인지 아닌지 전체 목록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신청할 건이 아니라고 하면 대상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확인 및 제출에서 삭제가 되고 협약 변경 신청 목록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상 삭제를 클릭해도 내용이 실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제출할 내용이 확정이 됐다면 사업수행계획서, 협약변경신청서, 그리고 주관기관 요청 공문을 추모 파일 추가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협약변경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제출하신 협약변경 내용을 검토를 하신 후에 승인건이든 통보건이든 담당자가 확인 후에 시스템 협약 정보에 반영이 되고 통합이지바로로 자동 전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협약 변경 신청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신청일자, 제출일자, 신청 참여 부분, 신청 기관, 변경 신청 구분, 진행 상태,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시면 담당자가 현재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승인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승인돼서 실제 반영이 돼서 시스템이나 통합 이지바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려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반려됐기 때문에 시스템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출 완료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별도로 추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원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반려된 건에 한해서 우측에 재신청 버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협약 변경 신청 목록으로 복사해 드립니다. 다시 협약 변경 신청 목록으로 돌아가셔서 검토 버튼을 누르시고 수정을 하신 후에 협약 변경 확인 및 제출로 이동해서 나머지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약 변경 신청 내용이 설명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협약 변경 내역 조회입니다. 협약 변경 내역 조회는 진행했던 협약 변경이 어떻게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변경 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협약 변경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신청 일자 및 제출 일자, 신청 참여 구분, 신청 기관, 변경 신청 구분, 진행 상태,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업관리 시스템 협약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